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라고 볼 수 있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호영 변호사 함께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전 같았으면 검찰이 법무부의 어디 부서를 압수수색한다 이러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가를 했을 텐데 최근 한 약 1년간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례적인 풍경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사안인데요. 근데 왜 반부패부냐? 반부패부와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출국 금지 사건에는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될 텐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님? 이게 좀 스토리가 좀 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내려져서 실제로 지금 처벌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공교롭게도 그 공익 신고가 제보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네. 뭐냐면은 2019년에 이제 김 전 차관 측에 이제 출국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출국 금지와 관련된 정보를 김 전 차관 쪽에 흘려줘서 예.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를 도와줬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것을 수원지검 안양지청 측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수사하다가 이게 불똥이 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뭐냐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이제 제출이 되는데 예. 그 요청서에 적혀져 있는 사건 번호나 내사 번호 같은 것이 허위였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출국 금지 자체는 적법한데 예. 그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제출된 서류가 불법적인 서류니까 예. 출국 금지 자체가 이거 불법 아니냐. 예. 이제 이러한 의혹이 제기가 돼서 예. 이것을 당시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측에서 이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것을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못하게 했다. 예. 라는 내용의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 수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시에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예. 바로 대검 반부패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보여드린 대로 사건 당시의 반부패부장은 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 것이고. 예, 아무튼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압수수색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검찰 내부에 이런 수사 자료 같은 것은 사실 얼마든지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협조를 해주거든요. 예. 이게 일반적인 그런 형사 피의자, 범죄자 같은 경우는 주요 수사 사건 자료 같은 것을 인멸하거나 은닉하려는 그런 의도가 되게 큰데 예. 이런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보관 중인 그런 수사 자료를 훼손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은 당연히 그 협조 요청 공문 보내면 알아서 다 보내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대검 반부패부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거. 예. 다시 말해서 검찰이 자기의 그 친정을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네.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각의 그런 분석은 결국은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뭉개거나 아니면은 수사 자료 확보를 좀 등한시하는 등의 그런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한쪽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 수사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봤는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해석하시고 계십니까? 네, 이 수사는 이제 좀 이 사건의 본질부터 명확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학의 씨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출국 금지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그 과정이 적법했느냐, 그게 적법하지 않는다면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제기된 의혹들이 이제 출국을 요청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호가 임의로 붙여지거나 아니면 이미 종결된 무혐의로 판결난 사건의 번호가 붙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어떤
법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절차들이 갖추어졌는지 네. 이것을 들여다보는 수사다라고 좀 본질적으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이성윤 지검장, 그러니까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을 사실상 노린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당시 과정을 보면은 그 사건 번호를 임의로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규근 당시 검사, 그러니까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가 있었던 검사가 그걸 붙인 건데, 사실 이렇게 출금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냐 했을 때 수사기관의 장입니다. 예. 근데 한 명의 검사를 두고 기관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법무부에서는 기관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지만 예. 기관이라고 검사를 한 명을 일컬어서 지칭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 근데 예. 그때 과정 이후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규원 검사가 속해 있었던 서울 동부지검이 있는데 지검장 쪽에서 승인을 해줬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이제 그 대검이었죠. 반부패 예, 예. 강력부장이 좀 해줄 수 없겠느냐. 사후에 그렇게 했다라고는 의혹이 있어요. 그 예,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이제 뭐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더 일이 커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현재 조사 대상에는 사실 그 당시에 법무부에 있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라든지 예. 김호수 전 차관이라든지 이쪽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그러면 이규원 검사는 누가 움직였느냐 예. 했을 때 당시의 구조를 보면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실무를 맡고 그 위에 과거사 위원회가 정책 결정 같은 것들을 맡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때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준 교수인데, 예. 우리가 뭐 그렇게 출금 요청하거나 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또 최근에 했었어요. 그럼 예. 누가 움직였느냐?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한 것이냐, 예. 이 선에서 안 끝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어떤 수사 가능성이랄까요? 이성윤 그러니까 지금 김수민 평화께서 언급해주신 인물들의 몇몇만 봐도 아무튼 이 어떤 수사 대상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제로 수사 범위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 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예, 예. 실제로 그 수사의 그 압수수색을 한 곳을 보면 그 지난 21일에서 이틀 연속 법무부를 또 압수수색했어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 또 불러서 소환 조사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은 수사 잠재적으로 현재는 참고인이겠지만 예.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사가 한 공익 신고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법무부 관계자가 이 신고자를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한 당사자는 일단 권익에 보호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인데, 법무부는 일단 공무상 기밀 누설을 했다 이런 입장이고, 아니다, 위법성보단 공익성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제 공익 신고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논란인 것 같아요. 예. 내부의 기밀을 누설한다라는 거. 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기밀 누설이 될 테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이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점이어서, 이제 우리 이 그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그 14조 3항에 보면 이제 신고 내용이 어떤 그런 직무상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예. 해서 결국은 직무상 비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간주하는 것이거든요. 의제하는 예. 조항이 있어서 일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법무부에서 설령 이 신고자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일단 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과연 정말로 이거를 이렇게 고발을 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익 신고하신 분이, 그러니까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추정입니다. 추정되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아까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정당에 이것을 통째로 넘겼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보고 이거 공익 신고자를 또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도 불거지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정 정당에 넘겼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국민의힘 의원실에 넘긴 거죠. 예. 근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있지만 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한테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테면 국민권익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혹시 정부하고 한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를 또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민간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쪽으로 너무 열어버리면 그것도 뭐 오히려 신고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 사이지대 정도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했다라고 취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야당의 통째로 넘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언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검찰 쪽도 그렇고 여러 공무원들이라든지 이쪽의 비위에 대해서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맞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또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저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후에 그때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 거겠고요.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 과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을 때 그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났을 때도 그때도 이 공익신고자가 기밀을 누설한 것이고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볼 것이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공익신고도 물론 자세히 살펴보고 허위가 있는지 없는지 또 방법상으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공익신고자가 이 사람은 검사고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흘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공익신고 제도의 어떤 일반성, 명분 이런 것들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권익위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나요? 뭐 수사를 담당하는 그 조사기관이 바뀌는 거죠. 이제 지금은 현재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수처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공수처를 좀 신뢰하지 못하는 측에서는 이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서 결국은 사건을 부실 수사에서 뭉갤 수 있다라는 좀 비판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하나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지금 공수처가 처장만 임명이 된 상태고 지금 뭐 검사나 수사관들은 지금 보면 뭐 채용 공고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이 도는데 아직 뭐 이렇게 공수처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어서 이것을 이첩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첩을 나중에 하기 전에 지금 검찰 쪽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신속하게 수사가 이미 다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공수처로 이렇게 이첩이 되는 것이 말 그대로 가능성은 있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좀 의견을 드리자면 이 사건이 조금 씁쓸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로부터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파생이 된 건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2019년 3월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과거사 진상을 철저히 하라라고 했는데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그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성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김학의 전 차관이 만약에 출국을 했다라면 출국을 하려고 했던 것도 딱 그거였어요. 나가서 한 몇 개월만 버티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도가 돼서 그런 상황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그 파견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 나가게 두면은 정말로 영영 처벌 못하고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과거사 진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위법 논란은 현재 지금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절차상 사실이고요. 위법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위법이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 당시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가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런 권한을 사후로라도 만들어주고
예. 그 권한 그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예. 그것을 직권남용 어떤 너무 그 과도한 좀 불법 행위자로 몰아가는 것은 그 당사자 검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을 텐데 예. 대단히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금의 상황은 이 쟁점 자체가 그 여야의 어떤 그 갈등 사안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어떤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해당 사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질문에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개연성을 언급하시면서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이제 이호영 변호사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좀 적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적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차후에라도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공수처가 현재 처장만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검사들이 다 임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1호 사건이 된다면 좀 늦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공수처로 이첩한다 하는 게 옳다라고 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좀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게 맥락이 꼬여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까지 의견을 밝혔으면 괜찮은데 네. 왜 하필 절차적 정의를 이 김학의 사건에서 따지느냐. 이거를 같이 붙였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왜 하필 김학의 사건에서 그렇게 출금을 했어야 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은 검찰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더 이상 진상조사단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 선언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김학의 동영상에서 이를테면은 뭐 특수강간이라든지 뇌물죄 이런 혐의들을 그때까지 진상위원회 차원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왜 열흘 만에 출금을 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사건을 또 일그러뜨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예. 뭐 재심 사건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도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또 지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정치화되어 버렸다라고 예,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한다면 사실 이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줬으면 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검찰 안에 현재 사정들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것을 수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예. 아까 나온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입장이 또 달라졌다. 예. 공수처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공수처가 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이든 고위공직자가 등장을 하면 이첩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예. 현재 이런 정치 지형이라든지 상황들을 좀 돌아봤을 때는 어지간하면 예. 새로운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공수처가 1호 수사를 하는 것이 예. 좀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수처의 명분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 큐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고 이호영 변호사는 뒤이어지는 사건 큐브에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